네이션스 리그 세미파이널이에요. 요거만 이제 보고 한 경기만 딱 보고 갈게요. 자, 네덜란드하고 크로아티아. 네덜란드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조금 과거로 돌아갑시다.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월드컵도 그렇고 월드컵 전에 월드컵 예선 때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하게 이제 그 국가대항전이 펼쳐졌을 때 네덜란드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창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지금 네덜란드는 내 기준에 가장 축구가 재밌다.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덜란드 축구가 정말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축구 하는 거를 되게 좀 보라고 권장할 정도로 제가 네덜란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빨아줬습니다. 근데 월드컵에서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물론 뭐 8강까지 가면서 잘하긴 했지만은 어, 내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갔다가 바날 감독이 이제 사퇴를 하고 이제 감독이 바뀌었죠. 음, 쿠만 감독. 쿠만 감독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뀐 지 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 국가대표팀 일정도 두 번 정도 소화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제대로 다시 또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쿠만 감독이 네덜란드 국대를 이미 맡은 적이 있었죠. 어, 맡은 적이 있었고 뭐라고요? 2년마다 하는 대회긴 하지만 유로만큼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대항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당연히 월드컵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션스예요. 네이션스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대회가 열렸을 때 한창 얘기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이 유로에서 그 지금 얘네가 유로하고 네이션스를 완전히 별개 대회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얘네 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근데 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게 규정이 계속 또 바뀌기도 해. 그래서 나도 존나 짜증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대항전이 예를 들어서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보통은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6개월 뒤에 규정이 바뀌어 버려.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다가도 또 또 6개월 뒤면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찾아보고 규정을 다시 얘기해줘야 돼. 바뀐 게 있으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둘이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짜증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 네이션스가 주는 그 비중 자체가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아무튼 요렇다는 거 네이션스가 가장 이 뭐 그냥 친선 대회 제외하고는 친선 경기 제외하고는 그냥 제일 핫발이라는 거 그렇게만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요 쿠만 감독이 다시 네덜란드 감독으로 부임을 했고 어느 정도 해줄지는 지켜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쿠만 감독이 과거에 네덜란드를 맡았을 때는 성적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성적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 나쁘진 않았어.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오늘 경기를 한번 뭐 봐야겠지만 일단 지켜볼 만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전력 일단은 뭐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데파이가 못 나오겠죠. 정말 좀 아쉽죠. 아무래도 그 정말 뭐 국대에서만큼은 초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파인데 그죠? 진짜 어느 팀을 가도 국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 뭐 데파이가 결정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은 지금의 네덜란드는 가장 좋게 보는 게 뭐냐면 가장 좋게 평가하는 거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뭡니까? 지금 네덜란드
전력 중에서 제가 가장 좋게 평가하는 거 뭐겠습니까? 솔직히 월드컵 때는 일단은 좀 기대치 이야기는 했습니다. 기대치 이야기는 했는데 어 저는 이번 소집 명단을 보고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수비지. 물론 월드컵 때도 그렇고 이제 네덜란드가 그렇게까지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상으로 원래 이제 뭐 반다이크라든지 뭐 이제 둠프리스도 있겠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둠프리스도 있겠고 그렇게까지 막 야, 믿을만 하냐?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뭐 블린트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반다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지난 시즌에 정말 극강의 수비 모습을 보여줬었던 데리우트 그죠? 데리우트는 거의 진짜 미친 수준이었죠. 데리우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 보트만 그 갈티에 감독 시절 때 릴에서 그 센터백 맡으면서 어찌 보면은 진짜 우승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얘가 작년에 이제 뉴캐슬로 와가지고 뉴캐슬로 와서 어찌 보면은 뉴캐슬의 한 시즌 만에 이 젊은 애가 2000년생이 한 시즌 만에 오자마자 주전자리 꿰차면서 어 어찌 보면 뉴캐슬을 저기 뭐냐 챔스로 올려놓은 난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얘가 이번에 소집이 또 됐어요. 그 전까지만 아직 어려요. 이 친구가 어려가지고 그 정식적으로 여기 그 성인 국가대표팀에 발탁이 된 거는 어 아무튼 이제부터는 얘는 이제 국대가 시작이야. 그래서 얘가 진짜로 뭐 앞으로 반다이크라든지 특히나 이제 데리우트도 젊다 보니까 진짜 이 센터백들 라인이 수비 라인이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들 지금 보면은 좌우 측면도 마찬가지고 센터백도 마찬가지고 돌렸을 자원, 백업 자원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들은 나옵니까? 이씨 갑자기 씨 선이 빠졌네요. 납니까 이제? 음, 음, 음. 약한 거는 미들라인이다. 약한 건 미들라인인데 대용은 당연히 뭐 빠질 수 없는 그런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뭐 유로 예선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팀별로 전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는 줄 건데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뭐 굳이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축구에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난 축구를 좀 더 알아가고 싶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보고 싶다. 재미있게 베팅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거 들어놓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한 건 좀 미들 라인이다. 대형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자원이긴 하지만 야 나머지 쓸 자원들이 뭐 대륜이라든지 아니면 뭐 쿠프 마이너스 솔직히 뭐 베이날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신뢰 안 합니다. 신뢰 안 하는 선수고 확실히 좀 미들 라인 좀 약하긴 해. 그리고 공격 쪽 같은 경우에도 데파이가 뭐 결장인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서도 진짜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베오스트도 진짜 잘하긴 하고 국대에서만큼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젊은 뭐 각포라든지 음, 솔직히 뭐 베오스트는 뭐 그냥 쪼크 카드죠. 말 그대로 쪼크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말렌 그래서 전력 상황은 네덜란드 이 수비진이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은 전방하고 중원에서 조금 자유롭게 공격을 펼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래도
안 그래도 이거 네덜란드 홈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충분히 잘해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음, 크로아티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크로아티아의 전력 단순히 그냥 딱 전력 대 전력만 딱 놓고 보세요. 선수진들의 뭐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속팀에서의 그런 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딱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점수를 딱 매겼을 때 어디가 좀 더 나아 보입니까? 그냥 단순히 봤을 때. 비슷해 보인다. 크로아티아가 나 보인다. 물론 크로아티아 과거 지난 월드컵 말고 지지난 월드컵도 그랬고 참 크로아티아는 물론 저물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그죠? 이번 월드컵 때도 그런 저력을 보여줬었었고 뭐야 이게 이 뭐, 뭐야 이 손동작 뭐야? 근데 방금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씨. 그리고 전력도 솔직하게 뭐라 얘기해야 될까요? 네덜란드는 음, 작년 또는 재작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작년에 빛을 발했죠. 맞죠? 네덜란드는 세대 교체가 이렇게 젊은 자원들 쪽으로 계속 움직여지면서 작년에 그렇게 팍 빛을 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크로아티아 어, 계속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난 아니라고 봐. 이랬든가 저랬든가 지금 핵심 멤버들은 그냥 그 전까지 크로아티아를 이끌어오던 멤버들이야. 아직까지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맞죠? 자, 근데 오늘 경기는 딱 그겁니다. 젊은 애들이냐, 베테랑이냐, 딱 이 싸움이야. 이 싸움인데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은 선발부터 백업으로 돌렸을 자원까지도 충분히 탄탄하다고. 그러면은 활동량을 가지고 붙었을 때 나중에 후반 갔을 때는 어디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 특히나 후반전 가가지고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모드리치가 있으니까 뭐 2대1로 이길 거다. 모드리치가 월드컵 때도 그렇고 후반전 가가지고 급격하게 체력 저하되는 거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크로아티아의 그런 핵심 전력들이 만약에 이 체력적인 문제를 직면한다면 후반전에 확실히 불안 요소는 크로아티아한테 있을 것 같아. 음. 물론 중원 싸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덜란드는 중원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크로아티아가 그래도 뭐 브로조비치도 그렇고요. 그죠? 모드리치도 그렇고 중원 싸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효과적인 중원 싸움을 하는 데는 크로아티아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쪽이 너무 탄탄해요. 네덜란드가. 뚫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프더볼 찬스라든지 아니면 뭐 세트피스 싸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공간 창출을 해낸다든지 아니면 중거리 슈팅을 때린다든지 다양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루트가 많긴 한데 네덜란드 수비진 애들 명단을 들어보면요. 그런 루트 자체가 난 다 막힌다고 봐. 일단 높이 싸움 안 돼, 크로아티아. 높이 싸움. 자, 세트 싸움에서 자, 불가능합니다. 자, 제껴두고 그다음에 좌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어, 오프더볼 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찔러주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도 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야, 이 크로아티아도 어차피 정상적인 공격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봐.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원체 요새는 수비적인 성향을 너무 보이고 있어서 공격 횟수도 그리 많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인 전력 상황 그리고 백업들까지 기용했을 때 상황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제 기준상 크로아티아는 전방과 중원 수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 중원 쪽에서 워낙 중원 싸움을 잘해주고 수비 가담을 잘 해주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데 이 수비 쪽의 선수들의 개개인의 역량으로 따진다면은 저는 네덜란드한테 뚫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안 뚫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언더가 일단은 유력해요. 언더가 굉장히 유력한데 언더의 배당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자, 이런 상황과 그리고 네덜란드의 홈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갔을 때 네덜란드가 우세한 상황 이런 것들을 가정한다면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네덜란드가 잡아가지 않을까. 이 세미파이널은 네덜란드가 이기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만약 이게 또 단판전이다 보니까 만약에 정규 시간 안에 안 끝나고 정규 시간 안 끝나고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뭐 승부차기까지 간다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네덜란드가 올라간다면 그거야 어쩔 수가 없죠. 예,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전 네덜란드한테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가 유리하겠다. 그래서 네덜란드 승 쪽을 보는데 만약 뭐 정규 시간 안에 못 끝낸다면은 그건 좀 아쉬운 상황이겠고 만약에 크로아티아가 이긴다 그러면 내가 크로아티아를 너무 저평가한 거고 그죠? 뭐 그거는 내 분석이 틀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네덜란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결과론적으로 네덜란드 이렇게 좀 볼게요. 아시겠죠?